안녕하세요. 한림요양보호사교육원장 송이쌤의 핵심 이론 강의. 자, 오늘은 요양보호사 표준교재 397쪽에서 415쪽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교재 펴셨나요? 397쪽입니다. 출발할게요. 암기 숑숑.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자, 인간은 가족, 직장,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모든 인간관계는 의사소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인간관계의 질이 좌우됩니다. 중장년 여성은 직장에서 대인관계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도 대상자, 가족, 그리고 동료 등등 다른 관계자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기도 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대인관계 문제, 자, 참 많이 있죠.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번 기회에 내가 타인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남의 말을 잘 듣고 또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이렇게 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를 이번 단원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을 위한 그 필요성, 의사소통의 필요성. 일방적으로 내가 할 말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398쪽에 보면 대상자 및 가족과의 신뢰를 형성한다. 두 번째는 요양보호 서비스에 필요한 정보를 원활히 수집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한테는 나의 이야기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정보를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정보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한 것이죠. 세 번째, 대상자를 어떻게 깊이 이해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한다고 하면서 대인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떤 깊이 있는 업무와 서비스 질이 향상되기가 힘들겠죠. 라번,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그렇죠? 마음은 따뜻한데 행동은 거칠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친 행동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좋다면 겉으로 표현하는 것도 역시 같이 좋아야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마번, 타 전문직과의 원활한 업무 협조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대상자, 가족, 그리고 타 전문직과도 일을 하기 때문에 이 꼭 필요성을 우리가 숙지해야 합니다. 메라비언의 법칙. 자, 메라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언어적 의사소통, 즉 시각적 요소, 그 다음이 음성, 청각적 요소, 그 다음이 언어적 요소, 즉 말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라비언은 우리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것은 말은 실제적으로 7% 정도에 해당되고 나머지 비언어적인 시각이나 청각적인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호감 또는 비호감을 느끼는 데에
상대방이 하는 말의 내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말의 비중이 겨우 7%뿐이 안 되더라. 미비하다. 반면에 말을 할 때 태도나 목소리 등 말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있죠. 55%나 되고요. 음성도, 크기, 억양, 속도도 38%나 차지하는 이런 이론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자를 대할 때 말도 중요하지만 복장 또는 쓰는 언어들까지 다 종합해서 대상자를 만나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의사소통의 유형에 대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적과 비언어적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의사소통은 언어냐 비언어냐. 자, 언어에는 말이 있고 비언어는 시각, 청각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자, 언어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뭘로 말 또는 글. 그죠? 말 또는 글. 비언어적인 것은 아까 시각, 청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몸짓, 표정, 행동, 자세, 옷차림은 시각적인 것이고요. 자, 요양보호사가 언어적 의사소통할 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자, 언어적 의사소통은 말의 강도, 억양, 속어, 방언 등에 따라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가족, 그리고 의사소통할 때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비언어적인 표현을 적절히 병행해서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업무를 하러 갈 때도 간편하고 단순한 일할 복장으로 가야 하는데 만약에 뭐 립스를 빨갛게 바르고 간다거나 손톱이 뾰족하다던가 그러면 대상자나 가족이 느끼기에 이분이 요양보호 일을 하러 온 것이 맞나? 이렇게 벌써 처음부터 어긋난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죠.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지만.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 용모, 자세, 침묵, 말투라든가 얼굴 표정, 손짓, 눈짓, 또 몸짓, 목소리, 크기라던가 얼굴을 실룩거린다던가 어깨를 으쓱거린다던가 웃음소리, 크기, 눈물 이런 것들은 때때로 언어적 의사소통보다 더 중요하게 활용될 때가 있지요. 자, 모든 의사소통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존재하며 그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우리는 때로 감정이나 정서 이런 부분들을 눈치채거나 알아차리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이분처럼 얼굴을 뿔겋게 하고 있고 인상을 이렇게 찌그렸다면 화가 났구나 하고 누구나 읽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구분하면 첫 번째가 눈맞춤입니다. 눈맞춤은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얼굴 표정도 중요하죠. 왜냐? 얼굴을 쳐다보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시각적인 요소로서 인상을 이마살을 찌푸린다던가 입을 삐죽거린다던가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상대방의 감정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 자세. 자세는 자연스럽고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쳐다본다던가 다리를 흔든다던가 아니면 으쓱거린다던가 실룩거린다던가 하는 등등의 이런 자세도 우리가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어조. 어조는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더 많이 드러나는데요. 어조는 말의 높고 낮음 또는 빠름 이런 것들, 빠르고 느림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어조. 그래서 어조도 의사소통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다섯 번째 옷차림과 외양입니다. 자, 요거는 요양보호사들이 대상자 집에 처음 갔을 때 첫 인상을 결정짓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옷차림과 어떤 외양을 하고 있느냐. 우리도 어떤 옷차림을 하면 무슨 회사원 같은데 아니면 그냥 가정주부 같은데 아니면은 이런 등등의 직업까지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언어적 의사소통은 그렇게 다양하게 이런 5가지로 특별히 더 보여질 수 있습니다.
401페이지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 이것도 시험에 꼭 나왔었는데요. 자, 비언어적 의사소통 첫 번째 얼굴 표정입니다. 시각적인 거죠. 얼굴 표정. 자, 얼굴 표정의 바람직한 태도는 따뜻하고 배려하는 표정, 다양하며 생기 있고 적절한 표정, 자연스럽고 여유 있는 입모양, 그리고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입니다. 자, 간간히 적절하게 짓는 미소가 바람직한 태도라면 부적절한, 바람직하지 않은 거는 뭐냐? 부적절하고 희미한 미소입니다. 희미한 미소. 우리가 웃는 거는 그 조소? 비웃는 웃음 빼고는 다 좋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특히 알쏭달쏭한 희미한 미소는 적절하지 않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머리 끄덕임은 왠지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하죠. 그 다음 자세입니다. 자세,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한다. 그러면 부적절한 거는 팔짱 끼기 같은 거겠죠? 자, 그 다음 대상자를 향한 약간 기울인 자세, 이거 중요합니다. 약간 기울인 자세, 약간 기울이면 눈높이가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기울인 자세, 옆에 그 바람직하지 않은 구부린 자세. 자, 반대에 옳지 않은 거는 구부리다. 구부리었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울인 게 맞는 거고 구부린 거는 틀린 거고. 다음 넘어갑니다. 또 눈맞춤. 언어적 의사소통에 중요한 것은 눈맞춤이죠. 상대와 눈을 안 맞춘다라는 것은 의사소통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눈을 맞추어야 되고 같은 눈높이로 바라보아야 하고 시선도 적절히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대화하면서 뭐 엉뚱한 곳을 한 곳을 계속 바라본다던가 힐끗힐끗 다른 곳을 쳐다본다던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겠죠. 그래서 눈을 마주보기를 피한다. 대상자를 높이서 쳐다본다. 또는 낮은 자세에서 쳐다본다. 또는 한 곳에 고정한다.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자, 어조는 청각에 가까운 거죠. 어조. 자, 어조 크지 않은 목소리가 좋은 태도입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거나 시끄럽거나 이런 목소리는 대화할 때 좀 피로감을 주는 그러한 어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지 않은 목소리 기억해 주세요. 크지 않은 목소리, 또 분명한 발음, 온화한 목소리, 대상자의 느낌과 정서에 반응하는 어조. 그쵸? 슬프다고 했는데 뭐 큰 소리로 뭐라고 슬펐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 슬펐구나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그리고 적절한 말속도 이런 것들이 좋은 태도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뭐 음을 낸다, 작다, 주저주저한다, 또 문법이 자주 틀린다, 말을 너무 오래 안 한다, 들떠있다, 너무 높은 목소리, 빠르거나 느린 목소리, 신경질적인 웃음, 잦은 헛기침, 큰 소리로 말하기 등등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러면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402쪽에서부터 봅니다. 자, 교재 같이 보시고요. 제일 첫 번째 효과적인 의사소통 첫 번째 라포 형성입니다. 라포. 자, 마음의 유대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너와 내가 라포도 없이 뭐 이런 단어 이렇게 영어로 섞어서 쓴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랑 나랑 어떤 마음의 오고감, 그죠? 그래서 마음에 연결된 상태, 두 사람 사이의 신뢰, 이런 의사소통의 기본이다. 라포가 형성됐다라는 것은 뭐가 생겼다? 신뢰가 생겼다. 자, 그리고 깊은 인간관계가 형성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반면 라포가 없으면 대화는 단지 소음에 지나지 않는다. 라포가 형성된 사람들 관계에서는 무슨 일이라도 털어놓고 말할 수 있다. 충분히 이해한다, 공감한다, 함께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특히 대상자에게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요. 공감합니다. 함께 있어요. 제가 옆에 있어요. 등등의 어떤 느낌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업무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대상자가 좀 더 의지하고 말벗 격려 위로가 되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들의 말에 주의를 깊게 들으며 공감하는 능력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듣기만 했는데도 상대방이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 나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껏 말을 하려고 하고 너무 읽기, 쓰기에만 집중해 왔다면 자, 우리의 감성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귀라고 합니다. 귀.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며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요즘 현대는 특히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죠. 자, 듣는 것도 훈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보통 유명한 사람들은 7대3 말하는 것을 3으로 하고 듣는 것을 7로 하라.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혼자 다 떠드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70%는 듣고 30%만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려면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경청은 대화 과정에서 무엇을 쌓는다? 신뢰. 자,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402페이지. 자, 경청. 좋은 경청이란 그러면 뭘까요? 자, 잘 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좋은 경청은 단순히 잘 듣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상대방이 말하려고 하는 의미를 내가 잘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듣긴 들었어. 근데 몰라.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은 허탈해 하겠죠. 그래서 건성건성 들으면서 다음에 내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할 때 저 사람하고는 대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느끼게 되겠죠. 자, 경청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에 항상 동의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마음을 열어둡니다. 자, 동의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들었던 또 말이라도 그렇구나. 노인이 되면 외로워서 자꾸 한 말을 또 하게 되는구나 하는 등등의 이런 행동, 마음을 열어둡니다. 또한 좋은 경청이란 상대방과 상호작용하고 말한 내용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을 말할지 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상대방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를 원하고 또 나는 잘 듣고 들은 거에 대한 반응을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면서 말한 사람도 그걸 기대하고 또 들은 사람도 상대방에게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좋은 경청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 자, 상대방에게 집중할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잘 남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집중하는 것을 잘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경청입니다. 2번 경청의 방법. 자, 요거는 제가 조금 빨리 제가 혼자 읽어드릴게요. 1번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 남의 말에 끼어들면 안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그렇죠? 4번 논쟁에서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5번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통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오감이란 시각, 청각, 촉각 뭐 이런 5가지 감각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흥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자, 우리가 들을 때 말할 때 안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비죠.
비판하고 비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7번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자, 그래서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우리가 다 신경 씁니다. 9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합니다. 자,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간간히 끄덕끄덕 한다던가 눈을 움직임을 준다던가 이런 태도들을 말하겠습니다. 자, 경청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위에와 아주 위의 행동이 좋은 것이라면 지금부터 1번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이러는 것들이 나쁜 경청을 방해하는 행동이죠.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또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좋지 않은 부모도 그렇죠. 아이들 말을 잘 듣지 않고 부모가 짐작해서 아이들과 야단을 치거나 그렇다면 애들이 이제 그 부모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들도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한다? 비비비 끊임없이 비교한다. 비교하는 거 안 좋다 그랬죠.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잘 들어보지도 않고 먼저 지레짐작해서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 안 되겠죠.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자, 이 말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라는 말하고도 같겠죠. 자, 그러면 의사소통 내용이 왜곡이 되겠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예, 비교, 비난, 비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듣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자, 이것도 안 됩니다. 상대방은 상대방의 그 상황과 환경, 경험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경험에 맞추어서 조언한다거나 또 듣다가 판단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행동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죠. 7번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자, 대화의 본질을 피한다. 자, 이런 것도 옳지 않은 태도죠. 보통 종종 요양보호사가 현장에서 너무 어르신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할 때 이렇게 또 아니면 듣고 싶지 않은 얘기 할 때 이렇게 슬쩍 넘어가는 것 같이 대화의 본질을 피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듣고 싶지 않거나 나와 좀 다른 생각을 가졌더라도 일단 경청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해하는 태도로 들어줍니다. 자, 세 번째 공감입니다. 공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공감.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공감. 공감이라는 단어는 아주 좋은 단어이고 TV 프로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공감 다큐, 공감하자 이런 내용처럼 즉 공감은 당신의 상황을 알고 있고 그 기분을 내가 이해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상황이나 기분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공감하고 있는 장면 TV에서 만약에 이제 슬픈 장면이 나왔다? 같이 눈물 흘리고 있는 거죠. 감정이입이 돼서 이런 것들을 공감이라고 합니다. 자, 바람직한 공감은 상대방의 말을 어떻게 한다? 충분히 경청,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자신의 말로 요약해서 다시 반복해주면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 너무너무 슬퍼요 그랬을 때 잘 듣고 있다가 그럼 너가 그럴 때 슬픈 감정을 느끼는구나 라고 다시 반복해주는 어떤 그런 행동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옮기는 것뿐이지만 문제의 상황에서 대화를 지속시키고 문제를 지닌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도록 하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겐가 나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답을 주기를 원하기보다는 들어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듣고 내가 또 말하고 그러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또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공감입니다. 자, 그러면 연습 문제 한번 보고 갈게요. 공감적 반응을 한번 골라보세요. 자, 대상자. 요양보호사님은 나를 어린애 취급하는 것 같은데 나를 성인으로 대해주세요. 양치질 해라. 속옷 갈아 입어라. 머리 빗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하지 않으면
명령하고 하지 않으며 신경질 내잖아요 라고 대상자가 말했어요. 자, 1번 요양보호사.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못 챙기시잖아요. 자, 뭐뭐 하지 마세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리고 너가 뭘뭘 못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옳지 않은 대답. 2번 할머니가 말씀하시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사실 저도 할머니를 성인으로 인정하고 그런 일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거든요. 자, 여기는 뭐 인정해주는 것 같이 했지만 뒤에는 너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이건 옳지 않고요. 자, 공감. 제가 할머니의 개인위생에 대해 일일이 양치 지레라, 속옷 입어라, 머리 빗어라 일일이 간섭하는 듯해서 화가 나고 성가시고 화가 나셨군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번 공감적 반응. 2번 지난번 요양보호사가 더 잘했는데 요요요요 이렇게 대상자가 말했어요.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렇게 그 요양보호사가 잘했으면 그분 모셔다 드릴까요? 자, 일단 여기서부터 대화가 안 됐네요. 지금 할머니는 아유 잘했는데 라고 하면서 말하고 말꼬리를 늘렸을 때 그 요양보호사를 데려다 달라 이 소리가 아닌데 요분은 지금 너무 빨리 앞서 나갔네요. 2번 지난번 요양보호사님이 일을 참 잘하셨나 봐요. 일단 대상자가 한 말을 공감했네요. 공감했어요. 한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말했네요. 그러면 나도 일을 잘하기를 원하는구나 이렇게 반응한 것이 공감적 반응이죠. 세 번째,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기분이 안 좋네요. 그런 말씀은 되도록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한 건데 기분이 나 안 좋거든 이렇게 말했어요. 이분하고 의사소통할 생각이 없는 요양보호사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대상자가 아이고 여기저기 너무 아파 갈수록 더 아픈 것 같아 하고 아프다는 푸념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라고 공감해야겠죠. 1번 요양보호사 연세가 있으신데 아픈 것은 당연하지요. 그동안 잘 참으셨잖아요. 연세가 있는데도 아픈 거 당연하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죠. 2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자, 여기저기 아픈 푸념을 늘어놓으니까 그렇죠.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라고 공감을 했네요. 3번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해야죠. 얼른 저와 병원에 가요. 자, 이 상황은 병원에 가겠다는 상황이 아니니까 정답은 네, 2번 건강하게 사시고 싶은데 아프시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하셨어요. 자, 말하기입니다.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잘 들었고 공감했고 그리고 잘 또 라포를 형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맛있는 밥상을 차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잘 해야 되겠죠? 네, 말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하는 걸까요? 효과적인 말하기 1번. 네, 감정에 솔직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항상 솔직하게 슬퍼요, 기뻐요, 나빠요, 아파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숨기려고 하죠. 괜찮아요, 됐어요, 안 해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로 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좋은 표현으로 솔직하게 상대를 솔직하게 말을 합니다.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죠. 2번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자, 상대방이 말한 거 듣기 싫었지만 듣고 또 나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3번 의사 전달을 분명하게 합니다. 애매하게 싫어요. 그런데 정말 싫은 게 아닌 것 같이 말한다거나
네, 좋아요 하는데 정말 좋은 게 아닌 것 같이 말한다거나 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비비비 비판 안 되죠. 5번, 특정 상대를 지칭하거나 비판 나쁘죠. 6번, 부정적이고 비교, 비비비 안 되죠. 나쁜 내용을 상기시키게 한다거나 회고한다거나 상기시키게 하는 말, 그죠? 뭐, 안 좋았던 옛날 얘기를 꺼낸다던가 하는 것들은 나쁩니다. 8번, 상대방을 위협하는 말, 의외로 요양보호사 그 학대, 정서적 학대, 노인 학대 이런 언어들 사실 노인들이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지만 대상자도 역시 인간관계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상대방이 못하겠다, 안 하겠다, 화를 낸다 이러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9번 상대방을 감정적으로 공격하면 안 되겠죠. 감정적으로 공격하면 안 됩니다. 편안하고 이완된 자세를 취한다. 자,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 그럼 뭐가 나쁠까요? 나 뭐든지 다 알아. 이렇게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것. 전 잘못 없어요. 난 옳아요. 난 항상 옳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 전 못해요. 자신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 저는 보호받아야 돼요. 나는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보호받아야 돼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것을 회피해 가는 것. 또 자신이 완벽한 사람이므로 비난받는 걸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은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말하기. 지금까지 이런 효과적인 말하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나전달법, 나전달법. 자, 나를 전달한다. 그래서 나전달법이죠. 자, 나를 전달하기 때문에 주어가 나입니다. 주어는 나. 자, 그래서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행동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오로지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자, 반대로 그러면 너 전달법은 뭘까요? 너의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 너의 행동의 비난, 너의 행동을 비평, 평가. 그래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입니다. 즉,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둔다? 상대에게 둔다. 그래서 시험에 상대 나오면 이거는 다 틀린 말이다. 그러면 나 전달법은 누구? 나에게 전달하는 방법. 나 표현법, 내가 주어다. 자, 요럴 때 주의점 그러면 살펴봐야겠죠? 자, 부정적인 정서를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정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여 말하는 사람의 본심을 전달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저렇게 하는 게 좋고 하다가 나의 걱정과 염려 이런 것들은 전달할 기회를 놓치게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의 내용은 상대방이 걱정돼서 염려돼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상대방은 그거를 잔소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네 번째는 상대를 평가하지 않는 태도를 한다. 자, 이렇게 다 말하고 난 이후에 나 전달법으로 다 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 수용적 태도, 즉 경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 전달법의 마지막은 듣는 거다. 나 전달법의 마지막은 듣는 거다. 자, 참고 보겠습니다. 나 전달법 대화를 하면 본인의 의사를 솔직하고 명확하게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가 원활해진다. 자,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 나 전달법, 아이메시지의 내용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을 전달하는데 누가 주어다? 나.
나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과 상황은 어떻게 한다? 비난 없이 그대로. 상대방이 예를 들면 양말을 거꾸로 신었다. 자, 그러면 왜 그렇게 양말을 거꾸로 신어? 라고 하지 않는 거죠. 양말이 거꾸로 벗어놓는다면 이 팩트만 비난 없이 그대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 자, 양말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면 세탁하고 널을 때 힘들다. 라는 구체적인 어떤 말하기.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 상황에 대해 내가 느낌을 솔직하게 말하기. 그래서 행동, 그 영향, 그래서 내가 받은 느낌.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바램. 노사연의 바램인가요? 네, 바램.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말합니다. 전달할 말을 한 이후에는 뭐 한다? 경청합니다. 경청. 자, 그래서 나 전달법 시험에 많이 꼭꼭 나오는데 키포인트는요. 답은 걱정이 돼요. 느낌이죠. 염려가 돼요. 누가? 내가. 나는 걱정이 돼요. 염려가 돼요. 요 두 글자만 찾으면 답이 됩니다. 이거는 암기 팁, 암기 꿀팁이에요. 걱정, 염려를 찾아주세요.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 다음 침묵입니다. 자, 침묵도 시험에 나오는데 침묵은 말을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건가요?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보다 중요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침묵입니다. 왜? 어떤 말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말 아니고 다른 거, 가만히 있는 거. 그 다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이런 말 안 하기 침묵은 치료에도 도움이 되고요. 상대방이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주고요. 또 요양보호사나 대상자는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주고요. 그런데 대상자가 그 침묵을 쟤 나한테 삐졌나 말도 안 하네 라고 만약에 이상하게 받아들인다 그러면 효과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 침묵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 화났다고 말 안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화나서 말 안 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게 했다면 그 침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아닌 거겠죠. 아니면 정말 화가 났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침묵했다면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4번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우리 비비비 안 좋다 그랬죠? 비교, 비난, 비판 이런 것. 수용이란 상대방의 표현을 비교, 비난, 비판 없이 그대로 뭐 한다? 수용, 받아들인다. 자, 이것은 단순한 동의나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자, 공감과 다른 것은 공감은 어머 그렇구나 이건데 수용은 아, 내가 그건 이해는 하겠어 라고 말하는 거죠. 자,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포인트네요. 대상자를 그대로 한 인간의 특성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고 하지 말고 충고 답하지 말고 뭐 한다? 감정 태도를 수용한다. 자, 예를 들면 감정 태도를 수용하며 지지한다. 자, 우리 옹호자의 역할도 하지요. 자, 할머니가 대상자가 아들 욕을 막 하는데 자, 우리가 그것을 비판 어떤 공감 어머 그랬어요 라고 공감하는 게 아니라 아, 네 라고 말하고 받아들이고 많이 화가 나셨군요 라고 말아드리고 그 할머니처럼 같이 화를 내거나 흥분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해주는 그런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감, 경청, 말하기, 침묵, 수용 등에 대해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벗하기, 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뭘 한다? 말벗합니다. 말벗. 자, 좋은 말벗은요, 대상자에게 심리, 정서,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자, 우리도 멀리 있어도, 뭐 미국에 있든 아니면 다른 먼 지역에 있어도, 자, 소통되는 친구 하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지요. 예,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매일 찾아와서 좋은 말벗까지 되어주니 얼마나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되겠어요. 자, 요양보호사와 대상자 간의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다. 자, 말벗은 뭐다? 의사소통의 출발점이다. 자, 내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자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 그런데 나는 매일 그곳으로 출근한다. 너무 힘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나는 상대와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갖고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를 말벗으로 받아들여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된다. 그렇겠죠. 자, 첫 번째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특성을 이해해야겠어요. 그리고 이분이 살아온 인생 있죠. 개인적 특성, 그리고 갖고 있는 질병, 생활력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어떤 사람은 악착같이 생활 능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의지가 약한 사람이 있고 의지가 좋은 사람이 있고 자, 그런 것이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3번 옳고 그르다 좋다 싫다 판단하지 말고 다르다 즉 차이와 이렇게 다른 사람도 있네 다양성 차이와 다양성을 가지고 수용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번째 대상자와 너무 과도한 의존관계 안 되죠? 너무 친밀해서 과도한 의존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업무에도 지장이 있고요. 나중에는 뭐 근무 시간 이외에 전화가 온다던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대상자와는 적절한 거리두기, 과도한 의존관계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아이처럼 자, 보통 치매 어르신을 보면 판단력, 이해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탁탁 놓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아이처럼 대하거나 이랬어 저랬어 하면서 반말하거나 왜 그래 이렇게 해 하면서 명령하거나 하는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을 주의를 기울이고 뭐 해준다? 공감해준다. 우리 공감에 대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공감, 대상자가 느끼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뭐 하는 거? 존중하는 거. 공감, 수용 다 사용해서 감정을 아하 그러시군요. 아하 많이 아프시군요. 많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았군요. 이런 그 공감 힘들으셨겠어요. 이런 공감을 우리가 해주게 됩니다. 410페이지 상황별 의사소통입니다. 자, 지금까지 배운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가지고 상황별 의사소통을 하게 되겠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경우 네, 요거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의사소통 장애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상자와는 어떻게 할까요? 존중합니다. 태도에 관심, 태도와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습니다. 또 대상자의 말하는 속도에 맞춥니다. 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단어를 씁니다. 4번 너무 작거나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5번 본인을 소개할 때는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잘 전달합니다. 대상자는 이름으로 호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동의했다면 뭐 누구누구 어르신 이렇게 불러도 됩니다.
자, 이제 가족과도 의사소통해야겠죠. 자, 대상자와는 존중하는 태도로 공감하면서 들어주고, 자, 가족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역시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그래서 요양보호사의 정보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가족과 의사소통을 충분히 수시로 합니다. 3번 가족과 의견이 상충된다. 자,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 가족과 의견이 상충하다면 여러분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배운 대로 어떻게 한다? 보고한다.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다 일이 커지거나 일이 더 잘못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중재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자, 부정적인 행동, 느낌. 자, 부정적인 행동이나 느낌을 말했을 때 주워 담기가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이때도 우회적으로 알아듣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게 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시설장이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다번 관련 전문직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예, 대상자와 의사소통, 가족과 의사소통, 관련 전문직 시설장과의 의사소통. 우리는 보고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무조건 보고하면 좋다 그랬잖아요. 예, 보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고하느냐. 자, 타 전문직 시설장의 업무를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타 전문직이나 시설장이 내가 알 수 없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어려운 다른 기타 업무들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갖습니다. 두 번째,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전문직 시설장과 의사소통을 항상 원활하게 해야 합니다. 대상자의 이상 상태. 자, 대상자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예, 시설장 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합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즉시 보고합니다. 이번에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411쪽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장애가 있냐? 일단 노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안 들리는 거겠죠? 난청. 그 다음에 시각장애도 있을 수 있고요. 자, 첫 번째 노인성 난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이죠. 퇴행성으로 무엇이? 청각이. 청각 기능이 떨어져요. 잘 듣지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는 안 들리다 보니까 목소리 크기가 크게 하거나 이런 높이 조절이 안 돼서 큰 소리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같이 크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방법으로 대화합니다. 첫 번째, 눈을 보며 어디에서? 정면에서. 두 번째,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어깨를 톡톡. 자, 요거는 시각과 요게 어깨를 톡톡인다 그러는데 시각에서는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자, 그 다음 눈짓 이런 신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입이 잘 보여야 되니까 입을 크게 벌리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기 때문에 몸짓, 얼굴 표정도 의사 의미 전달을 돕습니다. 그리고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 잘 안 들리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확 말해버리고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래서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6번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어떻게 한다? 천천히 차분하게. 7번 보청기 요거는 기억해야겠죠? 자, 입력은 어떻게 들어와야 돼요? 크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출력은 낮게. 자, 그러면 대상자가 큰 목소리로 안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큰 소리로 들어오니까 본인은 작은 목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보통 안 들어오게 되면 더 큰 목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청기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다시 한번 보청기 들어오는 거는 크게 들어오고 송출은 낮게 한다. 자, 8번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나 전원 스위치가 잘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9번 입이 잘 보여야 되니까 무슨 방? 밝은 방. 시선을 맞추고 10번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충분히 반복해서 말합니다. 11번 청각 상실에 대한 체험을 통하여 대상자를 더 많이 이해하고자 노력한다. 잘 들리는 사람들은 안 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잖아요. 이런 체험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 두 번째 시각장애입니다. 자, 의사소통 시각장애 보통 눈이나 귀나 이렇게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시각장애 있으신 분, 앞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역시 정면에서 이야기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이쪽 저쪽 하는 지시하는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외워야겠죠? 자, 사물의 위치는 정확히 사물은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자, 시계 방향으로 설명하고요. 자, 대상자 3번 중요한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물의 위치를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라고 말할 때, 혹은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중심이 누가 되겠죠? 대상자가 되겠죠? 그래서 대상자 중심. 이거 요양보호사 중심 이러면 안 됩니다. 항상 대상자 중심. 대상자 중심으로 좌우를 설명하여 두는 것이 좋다. 자, 대상자를 만났어요. 신체 접촉을 먼저 하면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말을 먼저 합니다. 먼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체. 5번 대상자를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어떻게 말해요? 천천히. 6번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렵죠. 안 보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촉각으로 그래서 만져보게 한다던가 말을 이렇게 하는 제스처로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것들은 그렇게 이해시킵니다. 7번 보행자와 걸을 때 대상자가 보행할 때 자, 대상자와 함께 보행할 때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반보 앞 네, 뒤에서 가면 안 되고 너무 앞에서 가도 안 되고 반보 앞에서 어디를 잡고 팔을 끄는 듯하게 자세로 갑니다. 8번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대명사 등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고유명사 유일하게 그거 하나뿐이 없는 거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팔을 이끌어서 알려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 촉각으로 알려줄 수 있겠죠. 대필 안 보이니까 편지를 못 쓰겠죠. 그래서 대신 대필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 다시 읽어줍니다. 시각장애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상자 중심으로 위치를 말한다. 그리고 먼저 터치하지 말고 말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못 알아듣는 거는 촉각, 6번 촉각으로 이해시킨다. 걸을 때는 반보 앞에서 걷는다. 이렇게 몇몇 가지를 꼭 머릿속에 넣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의사소통 어떤 장애? 언어장애. 자, 언어장애는 뇌상이나 뇌병변으로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예, 뇌졸중. 뇌졸중에서 어느 쪽 뇌? 네, 좌측 뇌. 뇌졸중에서 좌측 뇌가 손상되면 언어장애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좌측 뇌가 손상되면 말하는 능력, 듣는 능력,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고 또 말을 할 수 없는 경우, 잊어버린 경우 등등 일단 언어에 장애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언어장애 대상자와 그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기도 정면에서 마주보면서 눈을 마주보면서 해야겠죠. 그리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서로 주의를 기울이고 조용한 곳에서 해야겠죠. 그리고 또 못 알아들으니까 앉아서 하는 거에 좋겠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대상자 말이 끝날 때를 기다리면서 끄떡끄떡 그렇게 듣고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겠고요. 자, 5번 기억합니다. 5번 언어, 이응, 이응, 언어, 이응, 이응, 네, 아니요, 예, 이응, 이응. 그래서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이응, 이응, 예, 아니요 라고 짧게 대답합니다. 이해를 잘 못했고 말을 못하고 언어가 잘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yes, no, yes, no 정도의 예, 아니요로 짧게 대답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눈을 깜빡인다,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인다 이런 것도요. 의사표현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물이나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잘 표현해왔을 때는 칭찬도 하고 또 긍정적 공감으로 비언어적으로 툭툭 칭찬해주기도 합니다. 여기서 언어장애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몇 번이다? 5번. 다른 것들은 다른 장애에서도 다 쓰는 건데 5번만 특별히 예, 언어장애에만 있는 문항입니다. 예, 아니요로 대답한다. 라번의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자, 언어장애와 또 다른 거죠. 언어장애는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못 알아듣는 거고, 판단력, 이해력은 아예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엉뚱하지 하면서 화를 내거나 반말을 하거나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하는데 이렇게 이해를 엉뚱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으로 합니다. 손짓, 몸짓 씁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이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다른 장애 대상자하고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여기 4번이 다른 내용하고 다르게 불쾌감을 주는 언어, 아이처럼 취급하며 반말, 이렇게 특별히 아이처럼 취급, 반말 이런 게 나오면 엉뚱하니까 판단력, 이해력으로 이해 장애가 와서 함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암기합니다. 자, 4번 의사소통 장애 어떤 장애? 주의력, 결핍 장애. 자, 주의력이 결핍됐다 그러면 주의가 산만하겠죠? 운동량이 많아지겠죠? 또 충동적이겠죠? 학습 장애가 보이겠죠. 이런 것은 약간 정신적 증후군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만하고 굉장히 충동적인 그런 아이들에게서도 요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런데 치매가 온다거나 이러면 또 이런 주의력 결핍 장애를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자, 주의력 결핍 장애는 어린아이에게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도 나타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성인의 2에서 4% 정도가 주의력 결핍 장애로 추정되며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자, 이런 대상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산만하다 그랬죠? 충동적이다 그랬죠? 자, 이거 1번도 대상자와 눈 마주치는 것 같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같고요. 특별히 더 한꺼번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단계적으로 제시합니다. 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 그래서 단순한 활동, 단계적,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 자극, 환경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한 이해를 구합니다. 이분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습니다. 라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어떻게 한다? 천천히, 조용히. 그래서 주의력 결핍은 환경을 단계적으로, 단순히, 그리고 자극을 줄인다. 요 세 가지를 머릿속에 넣으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답이 됩니다.
마지막 진압력 장애입니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이라 그랬죠. 시간, 장소,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환경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이 이상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이 치매, 의식장애, 낮은 지능 등등으로 어떻게 할까요? 시간, 장소, 사람을 익혀주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름과 존칭을 함께. 이름을 사용한다 이래도 틀리고 존칭만 사용한다 이래도 틀리고 이름, 존칭 두 개 다 쓴다. 그 다음 대상자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누군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대합니다. 그리고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등을 주변에 걸어놓고 자주 인식시키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4번 모든 물품에 뭘 붙일까요? 이름표, 그리고 그림, 문자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언어장애, 판단력 장애에서도 사용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3번이 진압력 장애구나 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문항입니다. 1번, 3번. 자, 마지막 여가 활동 돕기. 자, 의사소통에서 정서 지원 서비스를 하면서 여가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냐? 여가 활동은 무엇이냐? 자, 노인은 사회와 가족 내에서 역할 상실 소외, 그래서 어느 연령층보다 여가가 중요한데요. 남은 여생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라는 측면보다는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방향을 둡니다. 조금 더 건강하신 분들은 남은 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목표가 되겠지만 이미 그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자에게는 남은 여생을 어떻게 보다는 지금 있는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자, 그래서 첫 번째 신체적 기능 감소를 예방하고 노후 적응, 심리적 안정감, 생활 만족도를 높여야겠죠. 시간을 또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기 효능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며 정신적 건강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가 활동을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또 도와줍니다. 그러면 어떤 여가 활동이 있을까요? 자,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기능이 저하된 노인을 위한 여가 활동은 건강한 노인의 여가 활동과는 다릅니다. 자, 건강한 노인이 동적인, 즉 많이 움직이는 사교 오락을 한다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정적인 자기계발 활동이나 소일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동이 건강한 분들은 동적인 것을 하지만 건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정적인 자기계발을 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해하시고 나오면 기억하셨다가 잘 골라내 주세요. 자, 자기계발이 있고요. 가족중심 활동, 종교활동, 사교오락활동, 운동활동, 소일활동이 있습니다. 자, 자기계발 활동은 우리가 책 읽는 것, 독서하는 것.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양식이 쌓여진다 그러나요? 네, 그래서 책 읽기, 독서 읽기, 독서 교실은 자기계발에 속합니다. 그림 그리기, 서예교실, 신앙송, 문학 활동이니까요. 자기계발, 문학 활동, 악기 연주도, 자기계발, 백일장, 미녀교실, 창작교실 다 어떤 문예 활동, 문화 활동을 말합니다. 자, 가족 중심은 가족 소풍, 가족 외식, 그러니까 쉽죠. 교회 사찰 성당. 자, 사교 오락을 좀 구분해야 되는데요. 사교 오락, 사귀기 위해서, 오락하기 위해서. 요거는 좀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 영화 볼래도 돈 들어가죠. 연극 돈, 음악회 가도 돈, 전시회 가도 돈, 또 노래교실까지 사교 오락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사교 오락은 돈 들고 가는 곳이다.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노래교실. 자, 운동활동은 체조, 가벼운 산책, 수영 등등이 있겠죠.
소일 활동도 이렇게 나열하면 쉽지만 또 문제에 나오면 어려울 수 있어요. 화단에 있는 텃밭, 식물, 또 신문보기. 신문보기는 문화 활동이라고, 자기개발 활동이라고 하기 어렵죠. 텔레비전 시청도 소일이죠. 신문 소일, 텔레비전 소일. 노인들에게 대부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텔레비전 시청을 소일거리로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텔레비전 없으면 힘들어하는 텔레비전 시청. 그리고 종이접기. 종이접기는 그 다음 퍼즐놀이. 뭔가 자기개발이라기보다 이거는 소일거리로 종이를 접는다, 뭐 뜨개질을 뜬다, 퍼즐놀이를 한다, 이런 것들도 다 소일 활동으로 봅니다. 여가 활동 유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면 자기개발, 사교락, 소일 활동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노인의 여가 활동 돕기. 자, 거동이 불편한 인지 기능이 저하된 이런 여가 활동은 어렵지 않고 흥미가 있어야 되겠죠. 너무 어렵고 흥미가 없으면 안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2번 대상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 자, 요양보호사의 동기유발자 역할을 합니다. 대상자 욕구에 맞는 활동을 해야 되겠죠. 자, 대상자는 벚꽃 구경 가고 싶다, 예를 들면, 아니면 텃밭을 가꾸고 싶다 하는데 그런 건 하지 말고 책 읽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욕구에 맞는 주 야간 센터나 요양시설에 있는 대상자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가능한 한 단체보다는 개인의 욕구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배려해 줍니다. 일괄적으로 하게 되기 쉬운데 그렇더라 하더라도 개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죠.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었네요. 대상자의 신체적 기능이나 상태에 맞는 개별적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좋다. 대상자의 성격 선호에 따라 개인적 차이를 고려하여 지원하자. 대상자에게 여가 활동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어떻게 해요? 동의를 얻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생활 단계 입소,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 정치, 문화, 외교에 대한 누릴 권리가 있었었죠. 예, 바로 이런 여가 활동에 그렇게 접목이 되겠습니다. 의사소통과 정서 지원 이론 끝. 자, 예상 모의고사 문제풀이 시작합니다. 1번 다음 중 주의력 결핍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주의력 결핍입니다. 1번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맞네요. 장소를 가꾸어 가면서 이야기한다. 새로운 것을 보면 충동적이라 그랬기 때문에 새로운 장소 아니고 익숙한 장소에서 이야기합니다. 3번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빠르게 천천히 해야 합니다. 4번 친근감을 주기 위해 반말 안 됩니다. 5번 대상자의 특성을 주위 사람들에게 비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충동장애가 있다 하고 알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다음 대화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은? 자, 효과적인 의사소통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 중에 우리가 공감을 찾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애들은 왔다 간 지 너무 오래됐어. 다른 사람들은 손주들까지 데리고 자주 오던데 점점점. 그러면 너무 오래되고 그래서 자주 오는데 우리 애들은 못 오니까 보고 싶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분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자녀분들이 많이 보고 싶으신가? 봐요. 그렇죠? 자녀분이 많이 보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하시더니 왜 그러세요? 자, 어르신에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 연세가 많으시니 이것저것 서운한 게 당연하다.
지금 서운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보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녀분들이 무심하네요. 전화해서 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무심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 5번 옆방 어르신네 가족은 외국에서 살아서 아예 안 와요 하면서 아예 그런 말조차 못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옳은 의사소통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너무 오래됐다, 자주 오던데 나도 보고 싶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의사소통 잘 하고 계신가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의 특징이 뭐라 그랬죠? 내가 주어다. 말하는 내가 주어다. 그래서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하는 것은 1번 매번 옷 갈아입기가 진짜 힘들다. 2번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3번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는 것이 싫으시군요.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이 돼요.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밖에 나가서 산책할까요? 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공부할 때 나 전달법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떤 단어 찾아라? 걱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라. 또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라. 이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인데 왜 4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 전달법은 나는을 넣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니까 나는 매번 옷 갈아입히기가 진짜 힘드네요. 자, 이것은 행동, 어떤 자기의 행동 푸념만 지금 늘어놓은 상태죠. 옷을 갈아입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예요. 이건 주체가 누구예요? 너죠.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으시는 것이 싫구나. 이것도 너가 됩니다. 옷을 갈아입고 저와 함께 나가서 산책하실래요?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옷을 갈아입지 않으니 사실이죠. 행동. 그래서 나는 어떤 느낌? 느낌. 걱정이 돼요. 그래서 행동과 영향, 느낌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나 전달법 모르시겠으면 다시 교재 펴서 한 번 더 읽어보시고 다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다음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것은 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라. 또 이해 여부를 확인하라. 밝은 방. 자, 밝은 방에서 입모양. 뭐가 답일까요? 시선을 맞추며 밝은 방 그러니까 입모양을 보라 그랬으니까 안 들린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난청이 답이 됩니다. 난청. 5번 다음의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자, 손짓을 이용해 천천히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해 서 자, 여기서 보면 시각장애는 안 되죠. 그 다음 주의력 결핍 장애도 아니죠. 자, 운동장애 아니죠. 진압력 장애라고 대답을 하려면 시간, 사람, 장소라고 말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남는 것은 답은 3번입니다.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몸짓, 손짓을 다 이용해서라도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알아듣도록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었어요. 교재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됩니다. 6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비언어적. 자, 의사소통은 언어와 비언어로 나눕니다. 자, 언어는 말로 하는 것이고 비언어는 말 이외의 모든 것을 말하죠. 대화하는 내내 웃는다. 자, 대화하는 내내 계속 웃는다면 상대가 기분 나쁠 수 있겠죠. 손가락으로 지적. 자, 손가락으로 지적한다. 이것도 기분 나쁘겠죠.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요거는 바람직하죠. 시선은 분산되지 않도록 한 곳에,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움직여준다고 했습니다. 5번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계속 고개를 끄덕, 계속은 안 되죠. 자, 그래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른 것은 정답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7번 옷이 젖었는데도 갈아입기를 거부하는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도 어떻게 했어요? 나 전달법 문제입니다. 나 전달법은 나가 주인공이고 또 걱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라. 아니면 염려라는 단어를 찾아라 그랬죠? 그러면 1, 2, 3, 4, 5 보자마자 답은 걱정, 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읽어볼까요? 자, 나를 집어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옷을 갈아입으면 상쾌할 거예요. 자, 나가 옷을 갈아입나요? 아니죠. 나는 언제 옷을 갈아입으면 좋을까요? 나는 아니죠. 나는 옷을 갈아입지 않으면 냄새가 나요. 자, 이것도 아니죠. 나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기가 싫으시군요. 이것도 나는을 넣었을 때 말이 안 되죠. 자, 4번 읽어볼까요? 나는 이러다 당신이 대상자가 감기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나 전달법에는 느낌을 말해준다. 걱정, 느낌. 8번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그랬습니다. 자, 이분이 하고 싶은 말은 애들이 못 오니까 아무것도 너무 외롭다, 힘들다 이런 얘기죠. 자, 외롭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못 오죠. 공감 아니죠. 우울해지니까 다른 얘기 할까요? 화제 전환 아니죠. 제가 더 외로워요. 말도 안 되죠. 그동안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더 참으세요. 뭘 참으라고 하는 건지요. 자,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못 오니까 못 보니까 어떻다 마음이 허전하구나 외롭다 허전하다. 네, 그래서 정답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분들을 못 보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 라고 하면서 공감, 그분의 감정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예비 요양보호사 여러분, 지금까지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이론과 모의고사 같이 공부하냐고 너무너무 힘드셨죠? 준비 잘 해서 우리 요양보호사 자격증 합격하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서 안녕. 다음 단원에서 또 만나 뵐게요.